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기면 그곳으로 사랑의 하트를 보낼게요. 조선 중엽 경기도 광주 땅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진사 댁에 싸늘한 바람이 불어닥친 밤이었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의 막내딸 연화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지요. 억울함에 사무친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는 듯 했으니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곡절이 숨겨져 있던 것일까요? 경기도 광주 땅에 이름난 최진사 댁은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즐비하고 곳간에는 묵은 곡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나 그 집안 사람들 마음은 어찌 된 일인지 늘 차가운 겨울 바람만 처만이 불었답니다. 최진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또한 지독히 인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런 그에게는 슬하에 두 자식이 있었으니 하나는 정실 부인에게서 얻은 장남 창수요, 다른 하나는 첩의 몸에서 태어난 막내딸 연화였습니다. 진사의 애정은 오롯이 장남 창수에게만 향해 있었으니 집안의 모든 기쁨과 기대는 창수의 것이었고 모든 슬픔과 구박은 연화의 몫이었습니다. 이렇듯 기울어진 저울 같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최진사 댁의 불안은 마른 들판의 불씨처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남 창수는 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글 공부에는 담을 쌓은 지 오래였고 밤이 되면 기방을 드나들며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지요. 낮에는 투전판을 전전하며 가산을 조금씩 깔아먹으니 그가 하룻밤 노름으로 탕진하는 돈이 어지간한 농사꾼의 1년 벌이보다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 동네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찼지만 최진사는 아들의 허물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사내 대장부가 그럴 수도 있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느냐 하며 감싸기 바빴습니다. 그의 눈에는 방탕한 아들마저도 대를 이을 귀한 기둥으로만 보였던 게지요. 반면 첩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화는 집안의 하녀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이특이 무섭게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식구들의 수발을 들고 해가 진 뒤에도 고된 바느질거리에서 손을 떼지 못했으니 그녀의 하루는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구박과 멸시 속에서도 연화의 재능은 남몰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것인지 모를 놀라운 자수 솜씨를 지니고 있었지요. 가느다란 바늘이 그녀의 손에 들리면 무심한 흰 천 위로 온갖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날갯짓하며 날아오를 듯한 학, 이슬을 머금은 채 피어나는 모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까지 그녀의 바늘땀은 단순한 실의 엮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밤 깊도록 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완성한 백조조봉 병풍은 그녀의 재능이 집약된 걸작이었습니다. 온갖 새들이 봉황을 향해 날아드는 모습을 수놓은 그 병풍은 마치 천상의 풍경을 지상으로 옮겨온 듯 화려하고도 섬세했지요. 이 아름다운 병풍과 훗날 비극의 중심에 서게 될 안방마님의 옥비녀는 연화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최진사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집안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지요. 연화는 비록 아버지에게 늘 모진 말을 듣고 천대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비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순수한 효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선물을 고심하다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자수로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밤마다 식구들 몰래 자신의 작은 방에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낮에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피곤함을 잊었습니다. 수십 가지 색시를 풀어가며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백조조봉, 밭철자봉, 병풍을 수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봉황을 중심으로 100마리의 새가 조아리는 그 장엄한 광경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무병장수에 대한 간절한 기원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바늘에 찔려 손가락 끝이 온통 굳은 살로 뒤덮였을 때 비로소 12폭의 대작이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환갑 잔칫날 아침, 연화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피와 땀이 어린 병풍을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소인의 작은 정성입니다. 그러나 최진사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병풍을 흘기 쳐다볼 뿐 아무런 감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본처인 안방마님이 투박한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영감, 변변치는 아내나 제가 마련한 인삼주입니다. 이걸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지요. 그 보잘것없는 선물에 최진사의 얼굴은 환하게 펴졌습니다. 역시 마누라밖에 없구먼. 이런 귀한 것을.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는 연화의 병풍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안방마님의 손을 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드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무심함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순수한 효심을 여지없이 베어버렸습니다. 연화의 마음은 늘 시린 겨울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뼛속까지 시린 한겨울이었습니다. 최진사의 환갑잔치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밖에서는 잔치를 준비하는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장남 창수의 방에는 무거운 침묵과 초조한 기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투전판에서 큰돈을 잃고 악독한 빚쟁이들에게 단단히 덜미를 잡힌 뒤였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 거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뼈도 못 추릴 것이라는 협박의 창수는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지요. 돈 나올 구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탐욕스러운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연화가 아버지의 선물로 바쳤다가 외면당한 채 사랑방 한구석에 세워져 있던 백조조봉 병풍이었습니다. 그래, 저거다. 저 정도 물건이면 꽤 값을 쳐줄게야.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창수는 제 누이의 피땀 어린 작품을 도둑고양이처럼 훔쳐냈습니다. 그러나 병풍을 팔아 손에 쥔 돈은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급해진 그의 눈은 이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경대 위에 놓인 값비싼 옥으로 만든 비녀가 그의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친어머니의 가장 아끼는 폐물에까지 손을 대는 폐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창수는 자신의 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병풍과 옥비녀가 사라진 것을 알면 아버지가 불같이 노할 것이 뻔했고 결국 범인이 자신임이 드러날 터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친어머니인 안방마님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죄를 알게 된 안방마님은 잠시 경악했지만 이내 자신의 귀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뒤틀린 모정으로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아들의 귓가에 독사의 혀처럼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 아들아. 이 모든 죄를 저 천덕꾸러기 계집에게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다. 모자는 입을 맞추어 연화가 집안의 귀한 폐물을 훔쳐 사내와 야반도주하려 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꾸며내기로 했습니다. 연화가 평소 집안의 천대를 받았으니 사람들도 쉽게 믿을 것이라는 계산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고 오직 연화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는 이기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 되자 옥비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안방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뒤이어 사랑방의 병풍까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최진사는 노발대발하며 펄펄 뛰었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환갑잔치 날에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이냐. 당장 그놈을 찾아내지 못할까. 진사의 호통에 집안은 얼어붙었고 바로 그 순간 창수와 안방마님이 기다렸다는 듯 나서서 거짓 증언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아무래도
연화 그 아이의 짓인 듯 싶습니다. 어젯밤 짐을 꾸리는 듯한 모습을 보았는데 필시 밖에서 만나는 사내와 눈이 맞아 집안 폐물을 훔쳐 도망치려 한 것이옵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최진사의 분노는 곧장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연화를 의심하고 있었던 듯 다른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연화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끌려온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내 인연, 내가 감히 아비의 환갑잔치 선물을 팔아먹고 어미의 비녀까지 훔쳐 사내와 놀아나려 했단 말이냐. 진사의 불호령에 연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소인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녀는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지만 진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옷을 뒤지자 모자들이 미리 넣어둔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놀이개 하나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 연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진사가 분노에 차 연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바늘에 찔리고 찔려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이고 실에 쓸려 군데군데 상처가 난 연화의 작은 손가락들이었습니다. 그 손은 도둑질이나 할 손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바늘을 잡아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장인의 손, 아비를 위해 밤샘을 마다치 않았던 효녀의 손이었습니다. 그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야말로 연화의 결백을 소리 없이 외치는 침묵의 증거였습니다. 순간 최진사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진범이 누구이며 이 모든 것이 꾸며진 연극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최진사의 마음속에서는 비겁한 계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첩의 자식인 연화가 다른 한쪽에는 대를 이을 귀한 장남 창수가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장남의 미래를 위해 진실을 덮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연화의 억울한 눈빛과 마주쳤지만 이내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희생시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연화에게 내려진 가장 잔혹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는 짐짓 모든 것을 모르는 척 더욱 목소리를 높여 연화를 꾸짖었습니다. 이런 흉악한 것을 보았나. 증자가 이리도 명백한데 아직도 발뺌을 하느냐. 진사의 비겁한 선택은 훗날 그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무서운 업보의 씨앗을 심는 순간이었고 연화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마저 그렇게 허망하게 잃고 말았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눈 감아버린 최진사의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한 선택을 정당화하기라도 하려는 듯 연화에게 더욱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했으니 멍석에 말아 매우 쳐라.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아주 작사를 내버려라. 그의 잔혹한 명령에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연화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몸부림쳤지만 굵은 멍석에 둘둘 말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인정사정 없는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쿵쿵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매질이 가해질 때마다 멍석 틈으로 터져나오는 연화의 비명은 처절했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보다 더한 것은 진실을 아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매질이 끝나고 너덜너덜해진 연화는 짐짝처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마침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딸을 향해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꽝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는 부녀의 연이 끊어지는 소리이자 연화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빗물과 눈물과 피가 뒤섞인 얼굴로 닫힌 대문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억울함, 육신의 고통,
그리고 믿었던 아버지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슬픔이 한꺼번에 몰아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따뜻했던 보금자리,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새겨졌던 작은 명예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죽음의 문턱에 내몰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빗속을 헤매던 연화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던 그녀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뗄 힘이 없어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 허물어져 가는 폐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은 연화는 그곳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폐가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구석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백발의 노파 한 명이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파는 심한 열병으로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연화는 자신의 처지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선량함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연화는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을 적셔 노파의 이마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샘물을 길어와 말라붙은 입술을 축여주고 자신의 성치 않은 몸으로 노파의 등을 밤새 주물렀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제발 기운을 내세요.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연화의 지극한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덩이 같던 노파의 열은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고 거칠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타인을 향한 연화의 순수한 선행은 마치 꺼져가던 등불에 기름을 부은 듯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내뱉었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돌아오지 마라는 저주는 훗날 연화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당당히 돌아올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며 진사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안겨줄 무서운 예언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밤새 끙끙 앓는 노파를 간호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연화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피로도 잊은 채 오직 노파를 돌보는 데에만 온 힘을 쏟은 탓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폐가 틈새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눈을 떴을 때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자신이 그토록 정성껏 돌보았던 노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는 연화 혼자뿐이었고 노파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이부자리마저 흔적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하룻밤에 꿈을 꾼 듯 허망한 기분에 사로잡힌 연화는 멍하니 노파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노파가 누웠던 자리에 작은 꾸러미 하나가 곱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서는 눈을 멀게 할 듯 찬란한 황금빛 실타래 하나와 정성스럽게 접힌 서찰 한 통이 나왔습니다. 서찰을 펼쳐보니 그것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궁중자수 명인에게 보내는 소개장이었습니다. 그제야 연화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밤의 노파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인연을 맺는 신비한 도인이었고 연화의 선량한 마음을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더 위급한 사람을 보고 기꺼이 손을 내민 연화의 선행에 감동한 도인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한 것이지요. 연화는 노파가 사라진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황금 실타래와 소개장을 보물처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운명을 향한 첫발을 내디딜 때였습니다. 연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곧장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한양은 시골 마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번화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녀는 소개장에 적힌 주소를 물어물어 마침내 궁중 자수명인이 거처하는 기와집에 다다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연화의 마음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떨렸습니다. 소개장을 본 명인은 행색은 남루하지만 눈빛만은 총명한 연화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명인은 그녀의 실력을 가늠해 보고자 바늘과 천을 내주며 무엇이든 수놓아 보라 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치 나비가 춤을 추듯 현란한 바늘 놀림이 펼쳐졌고 순식간에 흰 천 위에는 금방이라도 지저길 듯한 작은 새 한 마리가 생생하게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재주를 가진 아이가 있었다니. 기법이 정식으로 배운 것 같지는 않으나 그 안에 담긴 생명력과 기운이 실로 대단하구나. 명인은 연화의 뛰어난 솜씨와 간절한 눈빛에서 그녀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들려준 기구한 사연을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기꺼이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연화는 새로운 길을 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복수하거나 진실을 밝힐 힘은 아직 없었고 억울하게 쫓겨나던 그날 밤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악몽처럼 그녀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 아픔은 그녀가 바늘을 잡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심함에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의 삶은 오직 자수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명인의 체계적인 가르침 아래 그녀의 타고난 재능은 날개를 단 듯 무섭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기법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인이 선물한 황금 실타래의 실을 풀어 용포에 용을 수놓으면 그 용이 마치 구름을 뚫고 승천할 듯한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을 모두 바늘 끝에 실어 천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수련에만 매달렸으니 그녀의 손가락에 박인 굳은 살은 더욱 두터워지고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조선 팔도 최고의 자수 장인이 되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운주라는 아호를 쓰는 자수 장인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자수 작품은 섬세함과 기품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임금의 용포에서부터 사대부 여인들의 화롯에 이르기까지 최고급 의복에는 을의 그녀의 수가 놓였습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마저 운주의 작품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설 정도였으니 그 명성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지만 그녀의 작품이 지닌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매료될 뿐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자수 장인 운주가 바로 12년 전 피투성이가 되어 광주 땅에서 쫓겨났던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과 타고난 재능으로 막대한 부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예를 쌓아 올렸습니다. 반면 연화를 내쫓았던 경기도 광주의 최진사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 있었습니다. 장남 창수는 12년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아니 더욱 심하게 노름과 주색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비호 아래 가산을 물쓰듯 탕진하니 기름지던 논밭은 하나둘 남의 손에 넘어가고 쌀이 가득했던 곳가는 쥐소리만 들릴 정도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날린 것도 모자라 사방에 빚까지 지게 되어 집안은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패가망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진사 또한 예전의 위세를 모두 잃고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탕함을 막지 못한 죄책감과 기울어가는 가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몇 해 전 중풍을 맞아 쓰러진 뒤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약을 지어 먹을 돈조차 없어 집안의 낡은 가재도구를 내다 팔아 겨우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12년 전 딸의 결백을 외면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내쫓았던 진사의 업보가 서서히 그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피땀과 재능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고 아버지의 비겁한 외면과 잔인한 저주는 결국 그의 가문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인과의 고리를 끊고 뒤엉킨 운명을 바로잡을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운주, 즉 연화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만한 대리인을 광주로 보내 최진사 집안이 진 모든 빈문서를 남몰래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빚쟁이들은 떼일까 걱정하던 돈을 받게 되자 앞다투어 빈문서를 팔아넘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사 일가의 목숨줄을 쥔 채권자는 오직 연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연화는 최진사 일가에게 정중한 서신 한 통을 보냈습니다. 서신에는 댁내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 드리고자 하니 댁내 어른들을 모시고 한양의 제 저택으로 오셔서 조촐한 연회에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최진사 일가에게 이 서신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연화의 저택에 도착한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웅장한 기와집과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 안으로 고운 비단 옷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기품 있는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운주 연화였습니다. 늙고 병들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최진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남루한 행색의 창수는 자신들을 초대한 주인이 이토록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연화는 12년 만에 마주한 가족들 앞에 차분한 얼굴로 다가섰습니다. 12년 전 멍석에 말려 피를 흘리며 쫓겨나던 비참한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넘치는 여인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싸늘한 침묵이 감도는 연회장, 최진사 일가는 자신들을 초대한 신비로운 여인, 운주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잠시 말없이 지켜보다가 곁에 있던 시종이 들고 온 비단,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으로 쏠렸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손길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세월의 때가 묻은 푸른 옥비녀였습니다. 제가 한양의 전당포를 돌며 수소문 끝에 찾아낸 물건입니다. 오라버니가 노름빛 대신 넘겼던 그 비녀 말입니다. 바로 12년 전 안방마님의 경대 위에서 사라졌던 그 물건이 주인의 딸 손에 들려 돌아온 것입니다. 그 옥비녀를 본 순간 창수와 안방마님의 얼굴은 삽시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 두 사람의 눈동자는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12년 전의 죄악이 날카로운 창이 되어 자신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자리에 누워있던 최진사 역시 부들부들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번에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위험 있는 여인이 바로 자신이 내쫓았던 딸 연화이며 자신의 비겁했던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심판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그의 공포를 대변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며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진범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지요. 제 손에 박인 굳은 살을 보고도 저를 버리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닌 흔들림 없는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은연중에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며
12년 전 진사가 보았던 그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순간의 외면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그 비겁한 침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이 옥비녀가 바로 그날의 모든 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연하는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최진사 댁의 모든 빚문서였습니다. 오늘부로 최진사 댁의 모든 빚은 탕감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잠시 창수의 얼굴에 희망이 스치는가 싶었지만 연화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허나 저와 아버님 사이에 부녀의 연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촛불의 빚문서를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가 되는 모습은 그들의 죄를 사하는 동시에 그들과의 인연을 소멸시키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연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빚에서 자유로워졌고 가족 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반면 최진사 일가는 과거의 죄가 명명백백히 드러나며 마지막 남은 일말의 존경과 가문의 명예마저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빚의 담보였던 고향의 종태, 총작은 오늘부로 관아에 기부하여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으로 쓰도록 할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종택마저 잃게 되었다는 말에 최진사의 눈동자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연화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내쳤던 딸의 손을 다시는 잡을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일까요? 그억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는 검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후회로 점철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겁했던 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창수는 연회상에 차려진 음식을 허겁지겁 주워 먹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 추한 모습에 분노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은 그는 결국 싸움에 휘말려 매를 맞고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모든 광경을 덤덤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죽고 그의 가문이 몰락한 뒤 연하의 뜻에 따라 경기도 광주에 있던 종택은 새로운 주인을 맞았습니다. 그 웅장했던 기와집은 더 이상 한 가문의 욕심과 허영을 채우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운주가이라는 이름의 현판이 새로 걸렸으니 부모에게 버려지고 세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차가운 바람만 불던 그 집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한편 아비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도망쳤던 창수는 불황자로 전락하여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남을 속이며 근근히 살아가려 했지만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으나 그것은 탐욕과 배신이 얼마나 허망한 끝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서만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운주각의 아이들은 연화가 남긴 자수 기법을 배우고 익히며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가느다란 바늘과 형형색색의 실을 통해 척박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지혜와 재능은 운주각의 교육 방식을 통해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연화의 인자함과 모든 것을 바로잡은 정의로움을 기리며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특히 운주각 대청마루에 고이 모셔진 도인이 선물했다는 황금 실타래는 그 자체로 행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실타래가 운주각을 지키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낱 개인의 슬픈 사연을 넘어 고난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지혜로운 전설이 되어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인간의 탐욕과 불의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고난 속에서도 지킨 순수한 마음과 선행은 언젠가 황금 실타래가 되어 돌아오는 법이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니 인과응보의 섭리는 결코 피할 수 없지요. 하여 오늘날까지도 운주강 마당에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을 보며 사람들은 마음속 진실한 가치를 되새기고 연화의 지혜로운 선택이 세상에 남긴 향기를 기억한다고 합니다.